자, 이어서 공간 데이터의 위치와 좌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간 자료들을 구축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지도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좌표계에 대한 개념, 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등을 좀 익혀야 되는데요. 일단 뭐 하나 예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상에서 어떤 것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 정보라는 것들을 구축을 했을 때 그걸 타인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명확한 지형 지물 또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명확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지형 지물까지의 방향과 거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집을 설명하고자 할게요. 우리 집의 위치를 설명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100m 정도 걸어오면 보이게 되는 삼거리가 있는데요. 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우리 집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저와 이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 못하는 사람이 명확한 지점은 우체국이 됩니다. 그죠? 위치 설명을 위한 기준으로서는 우체국이 되는 거고요. 우체국으로부터 집까지를 거리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학교나 이런 거리의 그 길이 요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지점의 지물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되는 지점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한 그 기준으로부터 어떠한 방향과 거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의 기준 정보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되고요. 거리와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만 우리가 공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위치 정보들의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알고서 다음을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 자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어떤 기준들을 학문적이라든지 또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쉽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좌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좌표계라는 것은 어떤 각종 지형 지물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월요일 조회하고 조회 시간 갖고 이럴 때 보면 기준 잡고 팔 벌려 가면서 쭉 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위치를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 위치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는 2D 상태의 종이 지도나 뭐 이제 뭐 네이버 지도는 다 2차원 상태잖아요. 그런 2차원은 보통 우리가 평면 위치라고 하는데요. 이 평면 위치를 정의하기 위한 좌표계는요. 어떤 기준이 되는 좌표계 축이 있겠죠. 그죠? 좌표계 축을 잡고 그 좌표계 축이 서로 교차되는 이 지점을 아까 표현할 때 우체국이라고 했던 곳을 우리가 0,0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죠. 오리진이라고 얘기하는 원점. 또한 이 원점으로부터 지형 지물까지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도록 이 원점이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각 좌표라고 보통 불리지만 이렇게 X축과 이렇게 대별되는 Y축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좌표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또한 거리를 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 좌표축이라는 게 결국은 방향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축상에서의 거리 단위, 뭐 우리가 뭐 몇 메타 떨어졌다, 몇 메타 떨어졌다 얘기할 때 그 거리 단위로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집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원점의 위치 우체국으로부터 100, 10m 정도 또 10 떨어져 있다고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좌표계는요. 원점과 좌표축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 좌표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우리 공간 자료들은요,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표시하고자 하는 좌표계를 좀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 본 것처럼 잠깐 국소적인 약간 로컬 범위의 협소한 범위만을 다루게 될 때는 평면 직각 좌표계로는 충분합니다만
넓은 범위, 범지구적인 범위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90 뭐야 저기 뭐야 구차라고 불렸던 것처럼 지구의 공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의 공률을 고려할 때는 측지좌표계나 지심좌표계,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사용하는 지심좌표계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다시피 4개의 투영 원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평면 직각좌표계를 사용할 때는 서부, 중부, 동부, 동해 4개 원점별로 원점에서부터 좌우로 1도 간격씩은 그 원점의 위치가 0,0으로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근데 보통 남반부에 있거나 원점에서도 좌측에 있는 경우에는 음수부호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원점에다 일정한 값인 60만 메타, 20만 메타를 적용을 해서 원점의 가상 원점 값을 사용하고 있죠. 가상의 원점에다가 원점 가상 값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지도들을 만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의 위치들을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 UTM 좌표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UTM 좌표계에서도 원점의 위치들을 잡을 때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팅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서방향으로 51존, 52존에 남북방향으로 S횡대, T횡대 구역에 속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1구역의 경우에는 중앙 좌우선의 위치는 경도 123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52구역에게는 경도 129도. 그래서 원점 위치로부터 좌우로 3도의 간격씩 포함해서 총 6도의 간격 범위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돌리면 360도니까 총 60개 구역이 60개 존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51, 52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TS와 T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고 원점의 위치라는 것은 북반구 같은 경우 일단은 적도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적도를 기준에 북반구 기준을 잡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적도로 0도라고 합시다. 0도로 하면 요렇게가 51존에 대한 투영 원점 위치가 되겠죠. 여기가 0,0이 되겠죠. 0,0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도인 범위인데 우리나라에 하는 것처럼 북반구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위쪽에는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북쪽으로는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쪽 원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가게 되면 음수부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도 범위, 경도 3도 범위에 대한 것들 평면 위치를 봤을 땐 50만 메타 정도 되더라는 거죠. 50만 메타. 그래서 원점의 가상값을 얘는 0,50만 미터로 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반구 같은 경우는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면 전부 다 음수부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 값에다가 1000만 메타를 더 더해준다는 얘기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또한 투영 원점을 둔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부 원점이면 127도잖아요. 경도가 127도가 될 때 우리가 원점의 축척 개수를 해서 이렇게 타원체에 여기 붙이잖아. 그래서 원점의 축척 개수 같은 경우는 1.00을 쓰지만요. 여기랑 여기 즉 126도에서 127도 사이 또 127도에서부터 128도 이 1도 간격 사이가 이렇게 해서 왜곡이 생기는 방향에 그냥 크기가 허용하는 정확도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원점 개수를 쓰지만 UTM 같은 경우는 이 좌우 강도가 3도잖아요. 3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만큼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괜찮지만 3도 범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51존이다 그러면은 123도인 경도가 기준이 될 거고 여기는 120도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해있던 부분들이 이게 너무나 큰 왜곡이 발생해서 얘는 실제로 많이 찌그러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좀 더 낮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원점에 떨어지는 값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원점의 축적 개수가 0.9996 정도 쓰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여기도 조금 오차가 생기지만 여기도 좀 내리면 이만큼 내리는 오차가 줄어드니까 그죠? 여기는 더 왜곡이 많이 없을 거고요. 이런 투영 방법을 적용해서 원점을 쓴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또 이건 한번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 위도와 경도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일도별로. 지구가 타원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도의 대역에 따라서 위도 1도의 차이가 보여주는 값이, 거리가 경도 1도에 대해 보이는 값이 서로 다를 겁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위도 대역이 있을 거고, 경도 대역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당연히 경도 1도, 90도 저 극쪽에서는 경도 값은 없겠지. 경도 1도 사이의 간격은 없을 거고 점점 줄어들겠지만, 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도도 이렇게 해서 적도 부근 쪽에 예 1도의 간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얘가 적도가 0도고 얘가 위도 1도라고 칩시다. 가령 이렇게 해서 0도와 5도 사이에 계략적으로 평균 범위가 얘가 한 110k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 쭉쭉쭉쭉 올라가면 점점 좀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위도 90도 하고 위도 89도 이 범위에는 평면을 피면은 적도 쪽보다 얘가 더 길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좌표기의 어떤 투영 기준이나 좌표기의 원점의 위치들을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표현할 때는요, 좌표계를 만들어내는데요. 평면 위치의 정의를 위한 좌표계들은 크게 2차원 직각좌표계, 그 다음에 2차원 극좌표계 나눠져 있습니다. 2학년 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차원 평면 직각좌표는 말 그대로 원점의 위치가 0,0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축의 방향을 직각으로 만들죠.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하고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좌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나의 위치점에 대한 좌표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x축 방향으로 7을 가 있고 원점에서부터 y축 방향으로 6이 가 있다 그러면 얘 위치에 대한 좌표들을 7,6의 형식으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2차원 직각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요, 원점의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기준이 되는 위치로 떨어져 있는 각의 형태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부터 3.5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부각되는 부분들은 기준이 되는 기준 방위각으로부터 그 측정까지의 거리가 각이 얼마가 떨어져 있느냐, 그 값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5,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2차원 극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차원은 한 번 더 축이 들어가죠. 3차원 공간상에서의 위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좌표계고요. 3차원 직각좌표계와 3차원 극좌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점으로부터 3차원 공간상에서의 연직거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정의를 내리거나 원점의 직선거리와 두 개의 방향각을 이용해서 위치를 정의하는 극좌표계 형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말 그대로 원점의 위치로부터 일단은 0,0,0이 되겠죠. 그로부터 x축, y축 또 직각이죠. 3천 직각이니까요. 직각의 축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 위치를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원점의 상대적인 축 방향에 대한 거리로서 표현하는 x, y, z를 표현하는 3차원 직각좌표계가 있고요. 극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점의 원점을 떨어져 있는 이 거리 r과 두 개의 축이 서로 이루고 있는 각이 있죠. 이 세타와 p 이런 각들로서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3차원 극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좌표계에 대한 축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할 때는 측지좌표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는 측지계라는 말로 줄여서도 얘기하고요. 측지계. 지구상의 대부분의 어떠한 지물에 대한 위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의된 좌표계를 측지좌표계라고 얘기하고요. 3차원 극좌표계의 개념에 지구 타원체의 개념을 함께 사용했다. 지구 타원체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전 세계를 가장 정확한 지구의 형상에 맞춰서 사이즈를 계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오레리 레퍼런스 시스템 1980 같은 GRS 80 타원체와 같은 GRS 80 타원체 좌표기에 여기에 축을 씌웠다고 한번 보시면 돼요. 좌표기의 축을. 그래서 측지 좌표계 같은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원점, 지구를 타원체로 가정을 하고 타원체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RS 80 타원체에 이렇게 사이즈가 있죠. 타원체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좌표의 원점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지구가 자전하는 자전축을 계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자전축을 계산하는 데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프랑스에 있는 IERS라는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지구가 자전하는 자전의 각도, 그다음 북극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해마다 찾아서 공표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축을 정해서 이렇게 좌표계 축을 해마다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2000년도에 정해놓은 ITRF International Terrestrial Reference Frame 2000년도 거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세팅을 하고요. 이때 좌표계의 원점은요,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구의 이렇게 적도면까지 내리는 이 축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걸 X축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직각으로 펼쳐요. 직각 펼쳤을 때 나오는 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 Z의 축을 설정을 하고 이것을 원점 위치를 잡고요. 즉 Z축은 원점에서 지구의 회전축의 방향으로 잡게 되겠고, X축은 원점에서부터 기준이 되는 기준 좌우선, 보통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본초 좌우 지점을 또 통과해서 적도면과 만나는 지점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서 축을 만들었는데 그게 X축이고요. Z축과 X축의 직교하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Y축입니다. 이게 3차원 타원체 좌표계이고요. 보통 그거를 가지고 또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극좌표계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죠. 위도와 경도의 형태들로 표현하고, 또 기준이 되는 타원체 면에서부터 특정 지점까지 높이가 얼마인가라고 표현하는 타원체 고의 형태들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도라 기준 좌우선으로부터 동서 방향에 대한 회전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 좌우선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본초 좌우선도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동경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거꾸로 가면 서경이라고 하죠. 서경이라고 하고, 또 위도는 기준 좌우선부터 동서 방향에 대한 회전각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바뀌었네요. 위도와 경도가 동서 방향에 대한 회전각은요. 동서 방향에 대한 회전각은 이게 경도가 되겠네요. 경도고 이게 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도 회전각은 이 위도 값으로 정의가 되고요. 위도는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이, 남쪽으로 가면 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타원체고는 GPS와 같은 GNSS 측이 방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타원체 면에서부터 연직 높이 값으로서 보통은 스몰 h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 측지좌표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측이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더 다양한 측량 방식들을 이용해서 3차원 측이, 3차원 공간좌표들을 계산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지도상에서의 지형 지물들은 2차원 직각좌표계를 적용한 2차원 좌표로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봤던 것처럼 지구의 표면을 위한 지구 타원체 좌표계로부터 투영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2차원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위도와 경도 값들을요, 다양한 수학 방법 중에 우리가 TM 방법을 적용하잖아요. 트랜스버스 머케이터라는 수학 방법에 의해서 투영 방법을 적용을 해서 2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2차원 평면 직각좌표를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X, Y, Z로 되어 있는 3차원 좌표나 위도, 경도, 타원체고로 되어 있는 3차원 좌표들이 그냥 말 그대로 X, Y의 2차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작업이 투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투영하는 방법은 맵 프로젝션이라고 영어로도 얘기하고요. 지도 투영이라는 말로서 많이 정의를 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원에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해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투영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지좌표계는 불과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GPS라는 걸 도입하게 되면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과거에는 동경측지계로 얘기했던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설정되었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측량의 기준들이 설정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되었죠. 또 GPS 같은 현대화된 추계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공간정보 분야들에 대한 산업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참 뿌듯했던 게 이런 측지좌표계에 대한 새로운 현대화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세계 측지계라고 하는데요. 제가 했어요. 대학원 박사과정 때 3년 동안
거의 여기에만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없을 만큼 진짜 거의 올인했었습니다. 올인하면서 뭐 GPS를 이용을 해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현장 측량을 가능한다라는 그런 표방도 있었지만 새로운 측량 방법을 도입한다라는 의미, 또 국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국제 기준이 뭐 이제 예를 들어 해양 쪽 부분에는 GPS를 쓰고 있는데 육상 부분은 우리가 그냥 동경직 데이터만 쓰고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세계 측직이나 GPS가 채용하고 있는 WGS 80 타원체라고 하는 세계 측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의 동경 원점이 근거하여서 공간 정보들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 그것들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과학적 기술들에 대한 적용 방법, 따라서 이 과학적 합리성을 향상시키고요,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국제 기준에 의한 국제 표준화에 공헌을 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도입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언급이 되고 있었던 갈릴레오 시스템이든지 러시아의 글로나스 시스템, 또 중국의 베이투까지 해서 지금으로는 GNSS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GNSS가 공간 정보와 관련된 산업 기술에 크게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고민을 해서 세계 측지계를 현대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높이인데요. 평면 위치나 우리가 어떤 위치를 3차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준들은 봤지만 높이는 또 별도로 보고 있죠. 지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구 표면은 여러 기복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같이 8,000m가 넘는 산도 있고요. 저쪽 태평양에 가면 엠덴 해구라고 하는 해저 900m가 넘는 그런 높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지표면의 거칠기, 요철이 있는 이런 지구 표면의 높이 측정을 위해서는요, 좀 더 단순화된 기준면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에 사용되는, 특히 높이 공간정보 관련된 수직 공간정보들 구축에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인 인천 민씨 레벨이라는, 그죠? 이 평균 해수면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서 육상의 높이의 기준으로서 삼고 있죠. 그죠?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바다의 지도 같은 경우 있죠. 바다의 지도인 해도와 같은 해양 공간 정보 구축에 있어서는 높이 기준이 또 달라요. 그래서 높이 기준은 수심값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수심값의 기준이 되는 수직 기준면, 높이에 대한 기준면은요, 조석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가장 낮은 약 최저 저조이면이라고 불리는 approximate lowest low water라고 하는 ALW, 약 최저 저조이면을 바다 지도의 제작의 수심 값의 기준면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또 해안선 있죠. 우리 바다에 이제 우리 그 바다와 육상의 경계면들을 그릴 때 지형도상에는 해안선이라는 게 딱 기준이 어딘가 있잖아요. 실제로 해안선은 수시각과 파도에 의해서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또 어딜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지. 그럴 때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 약 최고 고조이면이라고 불리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안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보다시피 높이의 기준들이 육상 측량을 할 때나 바다 측량을 할 거나 또는 육상에 있는 지도와 지형도와 바다에 있는 해도에 대한 그 부분의 경계면을 만들고자 하는 해안선을 또 따라 그리고자 할 때는 높이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수직 기준의 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뭔가에 있어서 되게 혼동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 먼저 공간 정보들을 연계하는 과정, 즉 해양하고 육상이 접하는 연안 부분에 있어서 공간 정보를 제작하고자 할 때 보통 우린 지도를 만들지만 연안에 관련된 연안 정보대에 관련된 지도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안 해역 이용 기본도부터 해갖고 되게 다양한 지도도 있는데 그 공간 정보들을 만들고자 할 때 공간 정보 사용자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여러분들도 지금 막 배우기 시작하지만 이게 말이 뭐야 어려운데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높이의 기준이 뭐로 다 서로 달라. 그냥 다 해발고도 아니야? 해발 몇 메타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또 연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 개발이 있죠. 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거나 섬과 육지부를 연결하는 연육교 같은 거나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기 위한 뭐 해저 터널을 만든다든지 대형, 초대형 이제 장대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하거나 해안 도로 등을 만드는 등의 연안 지역 개발을 할 때 건설 공사를 하는 작업 구간이 만약 길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하나의 기준으로서 육지부를 둘러싸고 있지만 약 최저 저조이면은요, 저위를 관측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는 지역별로 다 달라요, 값이.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공사 계획과 설계 시공 등에 아주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변환을 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시간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조석이나 해일 등의 관측을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요. 해상의 수직 기준면, 즉 약 최저 저조위면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석이 발생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만조위가 돼가지고 또 슈퍼문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부산의 마린시티 같은 게 넘쳐 흘러가고 침수가 발생이 된다. 뭐 태풍이 올라온다. 또는 지진의 일, 쓰나미가 밀어닥친다. 그래서 높이를 막아야 되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방파제를 짓기 위한 기준들은 또 보면은 이 해상의 수직 기준면인 약 최저 저조위면을 사용하는데 육지는 또 중등조위면이라고 얘기하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평가를 위한 해석 결과 자체가 육지부하고 연계하고자 할 때는 높이 정보가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불일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방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 등을 할 때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이 됩니다. 진짜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한 국가를 연결하기 위한 장대 교량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서로의 높이 기준이 달라, 평면 위치 기준이 달라 이렇게 만들면 참 뭐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또한 이렇게 큰 유조선 같은 거나 화물선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의 높이 기준들이 서로 달라요. 다르니까 이걸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침몰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되겠고요. 같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인데 산을 맞대고 있는 각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인도는 인도의 높이 기준이 다르고 중국은 중국의 높이 기준 다르고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또 높이 기준을 서로 또 바꿨어요. 한번 2005년도에 바꾸다 보니 인도의 높이 기준을 할 때는 이 에베레스트 산맥이 8,848.1m인데 중국의 최신 기준으로 하면 또 8,847.93m야. 또 암석층을 할 땐 또 다르고 뭐 이래.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버티컬 데이텀이라 불리는 수직 기준을 통일화해 주기 위한 작업들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높이 이 부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레벨 측량만 쓰지만은요. 향후에 어떤 이제 GPS가 가지고 있는 높이 측량에 대한 어떤 오류적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대륙권에 대한 지연량을 해석한다든지, 해수의 무게에 의해서 지각이 들썩들썩거리는 오션 로딩 이펙트라는 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모델링이 향후에 이뤄지게 되면 GPS에 의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 이제 정밀 높이 측량에서 못 쓰지만 뭐 이제 공사 측량에서 쓰이는 몇 센티미터급의 정확도를 요구하고자 하는 아주 정밀한 높이 측량의 정확도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GPS가 높이 측량에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밀한 지오이드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1학기 때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GPS로 얻어지는 높이라는 것은 정표고 우리가 보통 해발고도라고 불리는 지오이드 면에서부터의 연직 높이인 정표고와 지오이드의 높이에서 합으로서 이루어지잖아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레벨 측량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평균 해수면을 가져서 지오이드를 만들어 놓고 즉 지역 지오이드인 거죠. 우리는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쓰니까 전 세계의 지오이드가 아니라 통일된 지오이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레벨 측량을 해서 이렇게 높이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준점을 매설을 하잖아요. 인천만의 평균 수준 원점으로부터 끌고 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높이를 재고 있죠. 근데 GPS는 기준이 되는 기준 타원체인 GR에서 80 타원체 면에서부터의 연직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타원체고라고 그러죠. 보통 스몰 h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죠? 요거는 라지 h인 거고. 자, 이런 육상표고와 보통 순측량이나 표고와 GPS의 타원체가표 차이에 요게 뭐 지오이드면과 타원체면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지오이드고라고 불리고요. 보통 N이라는 게 있죠. 즉 높이를 관리고 있는 높이에 관련된 기준도 서로 다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중력적 모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도 평균 해수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전 지구 지오이드라고 불리는 거, 우리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하고 또 다른 크기의 값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앞서 봤던 것처럼 해수면에 대한 높이를 결정하거나 해안선의 기준을 잡거나 할 때 높이 기준들도 또 다르고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요. 높이에 있어서도 참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문제가 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시면서 이번 시간들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